스마트한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97년 벌써 20년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 20년 됐는데요. 네. 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네. 우리 경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때 못났다, 모자랐다 이렇게 비판만 하기에는 이게 또 너무 우리가 그때 당시 운이 없었던 면들도 네. 인정을 하셔야 되고 특히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바로 고정환율 제도. 예, 환율이 지금 중국처럼 또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실상 완전 고정된 건 아니니까요. 사실상 고정되어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네. 대체로 고정환율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거나 그럴 때는 이 환율을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변동환율 제도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타이밍 네. 실기했던 그 정책적 실수 부분도 또 운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20년 전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저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태어나 고정환율 제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게 변동환율 제도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외부의 여러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공부했던 책 차명수 교수님의 금융공황과 외환위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공부를 한 번 더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통화 이야기하는 거죠. 외환시장.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외환시장이 뭐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이요. 네. 네, 저희도 뭐 매일 밤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보는 게 일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 아니 너무 많이 올리세요. 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다른 강요들 보고 올리는 거 자제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본인이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경제가 어렵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외환위기가 나타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가.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의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금리가 20%가 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리 수준이었고요. 참고로 그때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관 현재는 SDI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전기전자 업체들이 회사채,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그러죠. 네. 회사채 금리가 25%였어요. 네. 1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이 250만 원이 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자 소득세 내야 되지만 네.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좋을 수가 없었고 특히 그때 더 문제가 됐던 게 여기 그 러시아와 브라질까지 연이어 벌써 참 예전 일인데 러시아 네. 외환위기 모라토리움이 그때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연이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그냥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라고 하죠.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가 깨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2080포인트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는 3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금융시장은 거의 마비가 됐고요. 특히 저같이 증권사에서 경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빗발치는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세계 경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 세상이 바뀌더군요. 바로 뭐냐 하면 1998년 8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연이어 인하하기 시작하자마자 금융시장 추세가 바뀌었고 그 다음 해 초에 무려 1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오르는 300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되더군요. 네. 이런 급등하는 그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그 뒤에 연이어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건설업까지 경제의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걸 보면서 마치 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때 왜 연준이 그린스펀이 금리를 낮추면서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나고, 네, 그러면서 뭐 세계 경제의 지휘자다, 뭐 이런 말까지 들었죠. 네,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걸 또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마에스트로 그린스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연준 의장의 명성은 하늘 높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 기획재정부 또는 뭐 재경원 같은 이런 정부 쪽에서의
재정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의 모든 것처럼 네. 생각이 됐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콜 금리 결정, 최근에 이제 RP 환매 조건부 금리 결정이 경제를 움직이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경제 여건이 바뀌면 경제 공부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름길을 일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팁을 얻었던 책이 바로 폴 크루그만 교수의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도 읽어봤고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이 책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네. 미국에 출장 갔다 오셨던 저희 위에 계시는 임원분이 네. 저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네. 책을 선물해 주시는 걸 보고서 제가 단숨에 이 책을 다 읽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영어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목말랐다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하는 네. 경제 분석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걸 제대로 해석 못하면 그만둬야 되겠다. 네. 내가 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이코노미스트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다음 대목에 제가 무릎을 치며 감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네. 인용을 한번 예를 들어 그 불황의 경제학, 크루크만의 불황의 경제학에 나오는 돈을 풀면 들어보세요.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는데 왜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는지 설명이 나오죠. 네. 스위니라는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1970년대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엘리트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 학벌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또 퇴근도 늦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5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끼리 모였대요.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육아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때도 뭐 그렇고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분들을 구하기가 한 달에 별 딱이라면 품앗이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퇴근하신 분들이 애를 서로 돌아서 봐주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쿠폰 하나를 만들어서 네. 쿠폰 하나는 1시간 동안 봐주는 겁니다. 자,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좀 맡기고 싶고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라든가 부활절 연휴 같은 긴 그럴 때 휴가 맡기고 있을 때 싶죠. 네. 특히 저녁 시간에 그렇죠.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네. 왜냐하면 네. 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직 네. 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맡겠다는 사람만 나타날 뿐 맡기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활절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발렌타인데이 같이 이제 곧 눈앞에 왔군요. 이런 저녁 시간에 외출하고 싶고 정말 사람을 맡겨야 되고 싶은 그때를 위해 모든 사람이 아이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맡아주겠다고만 나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나는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사람만 나오고 비수기 겨울철에 이렇게 되니까 육아조합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전부 다 아이를 맡아보겠다는 사람만 나올 뿐 맡기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지죠. 그런 것을 보고서 이때 이 스위니 씨가 바로 경제학자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이 문제를 딱 보더니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2달간 쿠폰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라는 규정을 넣어버린 겁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육아 쿠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일을 1시간 봐주면 쿠폰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쿠폰을 쓰고 싶다면 2달 안에 써라. 그러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의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육아조합이 너무나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2달간 안 쓰면 쿠폰 사라지는 바에야 열심히 애를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도 또 맡아서 애들을 서로 봐주는 쪽으로 유동성이 공급된 겁니다. 네. 쿠폰의 시장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2달 기다리면 쿠폰이 사라지거나 또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바에야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쿠폰을 갖다가 쓰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네. 이 육아조합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 이거 지금 쓰는 게 낫겠는데 물가는 이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가서 소비를 할 것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경제를 좋게 한다. 네. 예, 바로 이 크루그만 교수의 이 아이디어를 채용한 게 일본의 아베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아베 수상이 폴 크루그만 이제 지금 뉴욕대 교수를 만나서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그걸 또 이렇게 언론지상에 공개한 걸 제가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일본처럼 돈이 돌지 않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바로 사람들이 앞으로 돈의 값어치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면 전부 저축하고 전부 돈을 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돈만 움켜쥐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이 네. 펼쳐질 경우에 경제가 살아날지 않겠냐라는 게 크루그만 교수의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네. 일본 경제는 아직 마지막 순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225지수라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해당되는 일본의 종합주가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7,000포인트에서 상승해서 지금 눈앞에 2만 포인트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3배나 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가 많이 좋아졌고, 특히 최근 들어 취업시장에서 대졸자들의 취업률 100%라는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네. 경제는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마지막 한순간 아직 기업들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스위니 씨가 있었던 미국의 의회에서의 어떤 푸마씨 또는 육아조합에서의 어떤 사례는 아무래도 이 작은 집단,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집단이라 쉽게 이게 먹혔지만 경제의 규모가 큰, 그리고 인구도 1억이 넘는 나라에서는 이게 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수출도 좋아지고 소비도 좋아졌지만 그것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로까지는 안 이어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단추는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베노믹스가요. 네, 네. 왜냐하면 1994년부터 시작됐던 약 20년이 넘는 네. 기나긴 물가 하락에 일본 사회자들이 길들여 버렸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양치는 목동의 네. 늑대야 소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았던 거죠. 네. 그래도 참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지갑을 잘 열지 않던 일본 사람들이 조금씩 열고 있는 그런 기미는 보이는데, 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아조합의 불황은 부모들의 육아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유효 수요의 부족. 그렇죠. 공급되는, 예를 들어 화폐 같은.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늘리는 거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게가 건전해지니까요. 그러나 저의 소비는, 남의 소비는 곧 나의 매출이거든요. 네. 자영업자분들 아주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국 전부 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무도 돈을 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망가지는 경제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특효 처방이 바로 통화정책, 금리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불황은 과소비, 돈 많이 써서 생겼다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저소비로 촉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를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인플레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구조적으로 인플레를 왜 유도했는지, 이런 부분인 거죠. 예,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4년 만에 2% 물가가 됐다라는 소식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겠습니다만 아마 한국은행은 그간 금리 인하했던 효과가 이제 나타났구나 하면서 아마 몰래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통계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한 경제공부 홍춘욱 박사로부터 크루크만의 불황의 경제학 책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왜, 굳이 간단하게 말해, 인플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 사례로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